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성공 창업을 위한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 강의를 진행할 곽병탁 강사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상권 분석 이후에 여러분들 창업할 매장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입지 선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지 선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입지 선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독립 창업을 하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할 때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인테리어 공사할 때 또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그런 어떤 프로세스까지 조금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점포 그 자체를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숲이라고 한다면 입지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 입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지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또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실무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여러분, 가시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눈으로 잘 보이는 어떤 성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가 가시성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업의 어떤 그 점포 개발, 점포 개설을 오래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가시성이 좋은 기준을 기본적으로 전면 4m 정도를 봅니다. 4m. 그러니까 여러분 4m도 사실은 작은 어떤 그 메다는 아니잖아요. 이 전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간판 거는 길이를 의미합니다. 간판을 거는 어떤 길이가 한 4m 정도면 아주 양호한 어떤 기준을 보는데, 실제로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라든지 어떤 그 브랜드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간판 길이가 6m, 7m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시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눈에 잘 보여야만 고객들이 이제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이 가시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가시성을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판을 한 개 거는 것보다 2개 걸면 좀 더 가시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2개 거는 것보다 간판을 3개 걸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너 점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쓰는 어떤 흔한 용어로는 각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 이제 코너 점포, 간판을 2개 거는 코너 점포인 경우에는 사실 일렬 점포, 간판을 하나 거는 점포들보다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매출이 더 나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간판 1년인 점포하고 코너인 점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코너인 점포가 매출이 한 20% 정도 더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코너 점포인 경우에가 조금 더 일렬 점포인 경우보다 매출이 더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접근성.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장을 선택을 하는데 횡단보도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매장 그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입지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매장 앞에
계단이 1개, 2개 정도 있어요. 계단. 매장 입구에. 그러면 계단이 있으면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보통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슬로프라고 해서 계단을 길하고 연결하는 어떤 경사대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 계단이. 그러면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 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매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하실 때는 매장을 꼭 가보셔서 매장의 전면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상권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는 어떤 상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어떤 이 창업하려고 하는 이 매장에서 그 매장 앞에 8차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8차선. 8차선이 있으면 그 8차선 맞은편에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8차선이 있으면요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매장, 나의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 곳에서 8차선 맞은편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는 나의 상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부산에 사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은 최근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막 생기고 있죠. 버스 전용 차로가 서면 같은 데 보면 원래는 버스가 이렇게 중간으로 안 다니는데 중간으로 다니는 어떤 버스 전용 차로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니까 어떠한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 때문에 횡단보도가 생기죠. 횡단보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생기면 그 맞은편에 있는 상권이 나의 상권으로 흡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횡단보도 없이 사실은 이제 맞은편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상권은 나의 상권에서 이렇게 나의 상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점포 앞에 일방통행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제가 상권 그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매장 앞에 나의 점포 앞에 일방통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있으면 매출의 하락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성. 이 인지성은 점포를 기억하기 좋은가가 인지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매장이 있어. 이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의 안에 골목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홍보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지성, 그 점포를 기억하기 좋은가 이 부분도 상당히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입지성, 인지성이 아니고 입지성입니다. 이 입지성은 다양한 업종이 출점이 가능한 입지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상권들이 내가 나중에 뭡니까? 혹시라도 장사 잘 되더라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다른 업종에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측면이 입지성이 좋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점포의 방향. 여러분 집을 사시면 주로 남향을 사시죠. 집은 남향이 좋죠. 왜냐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남향을 선호합니다. 왜? 난방비가 작게 들고 집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는 이 방향이 남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향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가 안 들어오는 어떤 매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햇빛을 받으면 안 되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아니면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떡이라든지 어떤 이런 제품을 먹는 제품을 진열해 놓고
그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남향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해가 오후 내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북향 건물이 영업하기는 훨씬 좋다. 왜냐하면 매장 안이 이제 다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매장이고, 여러분 남향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 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이 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의장에 있는 저 롤 블라인드로 내려놔야 되겠죠. 매장을 가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장에 롤 블라인드로 이렇게 매장을 가리게 되면 밖에서 고객들을 봤을 때는 제품이 안 보이겠죠. 매장 안이 안 보인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음식과 관련되는, 먹는 것과 관련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 남향이나 서향이 오히려 북향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먹는 제품의 경우에는 점포의 방향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블라인드를 내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지만 고객들이 밖에서 보면 안이 안 보이도록 막아놓는, 아주 이분은 매장 안이 보이게끔 하고 싶지만 제품이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지 선정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점의 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권 조사할 때도 경쟁점의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할 때도 어떤 경쟁력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매장 그 자체를 선정하는 게 입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동종 브랜드, 동종 아이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도 조사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가가 한 뭐 5층 상가가 있다. 1층에 상가가 한 20개가 있다. 그런데 1층에 내가 커피 전문점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1층에 동종 아이템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이 이제 그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조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상가는 상가 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규약. 상가 규약이라는 게 업종이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은 1개 아니면 2개만 준다. 이렇게 처음에 오픈할 때 상가 규약을 그렇게 정하면요, 이후에 상가 규약에 따라서 내가 커피 전문점으로 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실 때는 경쟁점 조사도 하시지만 그 상가의 규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계약을 했는데 상가 규약으로 인해서 그 업종이 출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들은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사전에 그 어떤 상가 관리 사무실이나 그런 쪽에서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입지를 선정할 때 주요 요소 중에 매장 안에, 그 점포 안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기둥? 내가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기둥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거울로 감싸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거울로 이렇게 감싸 놓는 부분이 몇 개가 있다 하면 그 기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그냥 표현해 놓으면 답답하겠죠. 매장을 들어왔을 때 그 기둥이 바로 보이면 답답하기 때문에 매장 중간에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 기둥은 거울로 감싸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기둥은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있는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둥이 없어야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레이아웃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도 현업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장을 가보셔서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저 옆에 보면 저게 기둥입니다. 네모난 거 보이시죠? 큰 거. 근데 저런 어떤 기둥이 매장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경우는 이제 양옆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되지만 저런 부분이 중간에 몇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들은 철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죠. 저런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매장 안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장을 이제 그러니까 입지가 매장이라는 뜻과 뭐 일맥상통합니다. 매장을 선정을 할 때 이제 공략할 점포와 주의할 입지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입지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내가 물건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입지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점주님이 그 대표님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욕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 20년 됐어요. 근데 자리는 좋아. 그런데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거를 이제 접고 다른 걸 할까? 아니면 좀 접고 쉴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보통 이제 10년만 지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할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 팔까? 접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입지 조건은 좋지만 그 시설이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매장이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혹시 파실 생각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걸 하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변 업종과 좀 맞지 않고 조금 오래됐는데 점주님이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공략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업종, 어떤 그 입지, 주의해야 될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입지, 그 점포 주인이, 점포의 대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는 어떤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바뀐다. 엄청 자주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매장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장에 비가 샌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무슨 하자가 생겨서 건물주하고 엄청 다툼이 계속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이 잘 돼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영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 그 점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점포 주인이 자꾸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임대료보다 엄청나게 싸요. 예, 주변 임대료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매장 보니까 100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왜 싸지? 이거를 역으로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거나 그 주인이 자주 바뀌는 어떤 점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삼복도로가 많죠. 이 삼복도로가 많은 어떤 상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세 번째, 점포 주변에 네 번째네요. 점포가 언덕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아예 이제 밑에 마을버스 타는 곳에 점포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예 위에 올라가서 아파트 쪽에 점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경사진 곳에 이렇게 매장을 구하는 거는 사실 매장 상권이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어떤 곳에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그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이 줄줄줄 내려와서 고이는 곳이 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옛말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진 곳은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기가 조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복도로가 많으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맨 밑에는 마을버스 타는 곳이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예 위에 올라가서 위에 이제 거주지가 모여 있는 곳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거의 다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권을 나중에 입지를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간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10년 동안은 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길게 계약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이후에 내가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면 계약 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로 나는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자연적으로 1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기간을 절대로 길게 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을 하셨는데 5년을 계약을 했대요. 5년. 그 건물주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이고 해서 그냥 그 월세도 싸게 해준다고 해서 5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오픈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5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중간에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이상은 5년 동안은 내가 그 매장에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길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셔서 나중에 더 있고 싶으면 그냥 계약을 갱신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과 입지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여러 단계 안에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과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매장을 개설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권과 입지 선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물건 조사, 그리고 점포 확정, 그리고 점포 계약, 그리고 공사, 그 시공하고 오픈까지 가는데 이 단계가 4단계가 더 있죠? 그런데 이 단계 안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과 입지 선정을 하는 목적이 내가 이 입지를 계약을 해서 창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까지 안전하게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물건 조사부터 해서 점포 확정하고 계약하고 시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권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자,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을 통해서 내가 매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 조사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까 매장 안에 들어가 봐라고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조사할 게 있어요. 매장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정, 그러니까 우리 그 점포의 천고라고 하는데요. 이 천고가 어떤 매장 가보면요, 천고가 5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인데 엄청 큰 어떤 상가들이 있죠. 이런 상가들 1층에 가보면 천고가 한 5m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천고가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답답한 매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고가 일반적으로 한 2.5에서 3m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다고 해서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으면
사실 어떨까요, 여러분? 높으면 확 튀어서 요즘 이렇게 천정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노출시킬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높으면 다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서 막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1층이 층고가 5m 정도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5m 되니까 1층에 계단을 좀 이렇게 설치해서 복층으로 해서 객석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설치하다가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불법 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1층에 층고가 높아서 이렇게 이제 복층을 이렇게 운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1년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법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간을 사실 만약 쓰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천정이 높다고 해서 꼭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낮으면 사실은 이게 또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층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추가로 제가 팁을 드리는 게 두 번째는 조금 오래된 건물일수록 여러분들 천정을 딱 보시면 천정에 마감재가 어떤 마감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이런 마감재는 텍스라고 해서요. 이게 오래된 건물은 성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면. 여러분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이 성면은 함부로 철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면 철거하는데 비용도 제법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정이 좀 오래됐는데 구멍이 좀 뚫려 있는 어떤 텍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면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럼 이 성면 철거하는데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장 안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천고가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천정에 어떤 그 마감하고 있는 어떤 천정 어떤 그 텍스 어떤 마감재가 텍스인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지를 선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이제 물건 조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매장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장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을 떼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여기서 대장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꼭 떼보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 그냥 무료로 다 떼집니다.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떼보시면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 이 용도가 우리가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카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용도가 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뗐어요. 떼니까 면적이 33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33. 그러면 몇 평인가요? 평수로 환산하면 10평이죠. 33제곱미터면 10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매장을 꼭 안에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매장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어 보여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10평인데 33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10평보다는 훨씬 커 보여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매장을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33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장에 가보니까 훨씬 큰 한 66제곱미터 정도로 되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뗄 수 있는데요. 건축물 현황도를 떼셔야 됩니다. 건축물 현황도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최초에 신축할 때 관공서에 내는 도면입니다. 관공서에 우리가 그 도면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도면이 건축물 현황도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건물주가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 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떼면 정확하게 전면이 어떻게 되고 이제 폭이 어떻게 되고 하는 어떤 도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도면이 10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면대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0평만 인테리어를 해야지 현재 보이는 어떤 2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매장을 인테리어를 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을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그 면적이 실제로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면적이 조금 더 많다, 좀 더 정축이 된 것 같다고 판단되면 건축물 현황도를 떼서 실제로 어떠한 부분이 허가 나 있는 면적인지를 이렇게 내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만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정축을 하면 공무원들이 잘 못 나와 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매장을 그대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그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내가 이제 영업을 이렇게 영업장으로 그대로 쓰면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양도 양수를 하시면 이 두 분이 그냥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양도 양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나와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는 매장을 그대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조금은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이게 그냥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인수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누가 이제 그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관공서에서 나오면 철거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인수를 다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좀 덜하긴 하지만 그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간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리스크를 가지지 않으려면 딱 허가 나 있는 면적만 인테리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성면 여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전기 정설 유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창업을 하시면 카페를 많이 하시고 또 뭡니까 뭐 제과점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점 뭐 디저트 카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요즘은 특히 뭡니까 또 밀키트 전문점 이런 어떤 브랜드도 많이 하시는데, 전자제품,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기를 정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매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매장이 하나 있으면 일반적으로 전기가 몇 킬로 정도 들어와 있냐면 5킬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5킬로 정도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과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 제과점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기가 몇 킬로 정도 필요하냐면 보통 40킬로 정도 필요합니다. 40킬로. 왜냐하면 오븐, 그리고 커피 머신, 그리고 냉동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40킬로 정도 필요하면 내가 35킬로를 정설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설할 때 한전에 전화하시면 이게 정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국번 없이 123을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3을 전화하시면 이제 한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안내원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또 응대를 해 드릴 텐데, 우리 하나의 건물에 상가가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의 건물에 상가가 10개가 있어요. 이 10개 상가마다 전기를 다 쓰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매장에 10kg씩 쓰고 있으면 10개면 얼마입니까? 100kg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설을 할 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어떤 그 아파트 상가인데 상가가 한 30개 있어요.
그것도 한 1, 2, 3층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오래된 상가가 있는데 30개 정도가 있고, 거기가 하나의 어떤 매장당 5kg에서 10kg 정도 선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한 200kg 이상 이렇게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 일반적으로 전기 정설이 되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요즘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는데 199kg까지 정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20개나 30개 있는데 지금 한 199kg 풀로 차 있는 경우에 제가 그 기존의 매장 한 10kg 쓰는 매장을 제가 인수를 받아서 나는 40kg 필요하니까 30kg 정설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 매장에 들어가서 30kg 정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에 전화하셔가지고 현재 이 주소만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몇 킬로를 쓰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그 건물 전체에 이제 그 정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하셔가지고 계약 전에 꼭 조사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체크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123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 입지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와 있고 또 몇 킬로까지 정설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물건 조사를 했어요. 물건 조사를 하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는 어떤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점포를 확정할 때는 일단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 입지, 그 매장에 그 권리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시세를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세를 조사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권리금이 있다면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적당한지 이 부분을 조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있으면 부동산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사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환산 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은 1억이죠.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이 2억이 됩니다. 그러면 2억에서 이제 0.9% 이내에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918, 18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918, 180만 원까지 이제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80만 원 이하에서 이제 협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 수수료는 나는 0.5% 정도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안 하죠. 직접 안 하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이 업체들이 건강하지 못한 업체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그 업체한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업체가 혹시라도 이제 하자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AS를 해주는 어떤 그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하자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을 받고 공사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제 공사하는 중에 영업 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제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건 조사, 점포 확정, 점포 계약, 그리고 시공과 오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챙겨서 나중에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스스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에 왼쪽에 두 번째 보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간단 분석부터 해서 상권 현황 상세 분석까지 이렇게 있는데 상세 분석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 분석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셔서 상세 분석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주소가 있죠. 그 주소를 넣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가 탁 떠요. 그럼 이 지도에 이제 뜨니까 이제 그 분석하는 어떤 항목에 이제 그 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상권은 아까 제가 1차 상권은 500m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0m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탁 둘러싸이게끔 자기들이 시스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원 안에 이제 분석 어떤 그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 원 안에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이 인구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업종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그 업종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분량인데요. 그 페이지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 다음 장 보면 이렇게 상권 분석 보고서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고서 항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상권 분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나간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 상권 분석 보고서를 한번 돌려보시고 이걸 통해서 인구가 과연 이게 한 10,000명 이상 되는지 아니면 세대수가 4,000세대 이상 되는지 실제로 내가 조사해 보니까 경쟁점이 20개 있었는데 상권 분석 보고서상에는 20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매장을 이렇게 계약하실지 안 하실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강의 내용은 이런 어떤 실습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금 2시간 안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좀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시스템 분석 돌리는 부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언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꼭 성공 창업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지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10년 이후에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꿈과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길을 좀 불어넣어 드리면서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10년 후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꿈과 목표를 꼭 실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행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